길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며 남긴 흔적, 오래된 나무가 속삭이는 이야기,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흘려놓은 말들, 그리고 우리는 책 속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이야기들이 활자로 남겨져 있고 우리는 그 문장을 따라가며 누군가의 발자취를 되새깁니다. 오늘 우리는 길 위에서 남겨진 단어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국지 기행을 통해 삼국지 속 명장면들이 펼쳐진 장소를 직접 방문하며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삼국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 그리고 현대적 관점에서 삼국지를 바라보는 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국지는 단순한 권력 다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인간의 본질적인 갈등과 선택 그리고 운명과 지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비의 인내와 신뢰, 조조의 결단력과 실용주의, 손권의 균형 감각과 전략, 또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과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국지 속 인물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허호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 기존의 삼국지의 통념을 깨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소설 삼국지는 칠실삼오다. 네네. 사실 좀 따지고 보면 삼실칠오요, 일실구호에도 네네. 미칠까 말까하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듣던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우리가 너무 소설에만 익숙해져서 네. 소설에서의 어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역사적 사실과 구분해서 좀 알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제일 강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과연 역사와 소설에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진실은 뭔가, 네. 그리고 우리는 뭐를 제대로 알아야만 소설을 읽는 재미만 빠질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 알아야만 앞으로 삼국지 얘기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네. 제일 중요한, 우리가 소설에서는 제일 환영받는 관우와 제갈량이 네. 사실은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설화 신적으로 묘사가 됐는가, 네. 그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네. 어떤 1800년 동안 이어져온 삼국지 역사를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요. 네. 그것이 또한 지금까지 내려온 중국의 정치 이데올로기하고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잘 알므로써 보다 더 삼국지를 이해하고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와 함께 제일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조조에 대해서, 네. 조조는 악인이 아닌 진정한 영웅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인이 됐는가, 이런 것도 거꾸로 제대로 좀 알려서, 제가 조조를 부활시키는 건 아니지만 네. 조조의 올바른 이해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어디 가서 돌멩이 하나를 놓고 볼 때 그 돌에 대한 역사를 알고 보는 거와 마치 그냥 흔한 돌처럼 보는 거하고는 그 감흥이 다르기 때문에 아는 만큼 소설을 보고 아는 만큼 역사를 본다면 삼국지 이해도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러면 저희가 되새겨 볼 수 있겠네요. 예. 삼국지 기행을 하시면서 느낀 실제 역사와 소설 속 이야기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국 삼국지 여행을 하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역사적 유적, 네네. 역사적인 사실적 유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1800년 동안 이제 중국 전체 뭐
전쟁도 많이 나고 환란도 많이 나서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면은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10년 전으로 해서는 네. 굉장히 많은 유적지가 많이 생겼는데 네. 이거는 중국이 조금 이제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삼국지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복원해 놓은 것도 있지만 네.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만드는 유적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야 삼국지 유적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있네 하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유적인지 네.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역사적 유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책에서 뭐라고 표시했냐면 네. 문학적 유적이다. 문학적 유적. 역사적 유적에 대비되는 문학적 유적이다. 그러네요. 그래서 문학적 유적이 더 우세합니다. 역사적 유적보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소설 삼국지의 위상이 역사 삼국지를 능가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점을 제가 좀 책에다 많이 설명해 놓고 네네. 또 현장에 가서 본다면 그렇게 골라서 어떤 것이 역사적인 거고 어떤 것이 문학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제가 또 이제 또 별도로 한번 표시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기록과 또 현실이 가장 다르게 느껴졌던 곳은 어디였나요? 1800년 전이니까 확실히 네. 이제 많이 변했죠. 네, 네. 많이 변하고 사실은 그 소설의 상상력을 네네. 현장에 갔을 때 그거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유비가 이제 형주에서 유표한테 몸을 의지하고 있다가 네. 유표의 부하들이 유비를 죽이려고 하자 유비가 이제 정로라는 말을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단계를 뛰어넘죠. 네. 그러니까 한쪽 단계가 있는 쪽으로 말을 타고 가서 그거 뛰어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게끔 표현이 돼 있죠. 당시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계곡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거길 건너간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이제 군사를 배치하지 않고 나머지 쪽에 군사를 배치했다가 유비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 유비가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그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그 현장을 가보면 네. 아무리 오랜 시대를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어린아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개천이에요. 개천도 아니고 네. 그건 뭐라 할까요? 그냥 실개 도랑인가요? 도랑 정도입니다. 도랑 정도.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아니 이런 도랑에 무슨 유비가 말을 타고 건너갔다는 거야.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네. 거기 가면 또 그 역사적 유적이 아닌 문학적 유적으로 뭐 유비가 여기서 말을 타고 건너간 곳 이렇게 써서 놓고 또 네. 바위에다가 말 발굽을 이렇게 또 파서 여기서 말을 딛고서 갔다. 뭐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들을 많이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네. 최근에 한번 거기를 다시 방문을 했더니 네. 중국인이 대단한 것이 삼국지 또 이제 홍보도 하고 관광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단계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에 그 소설에 있는 단계를 그대로 모방하려고 거기 자체를 어마무지하게 큰 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거기 옛날에 있던 집들도 다 부숴버리고 또 어떤 공터도 다 비워버리고 거길 포크레인을 통해서 정말 지금으로 봐도 말 타고 뛰어넘지 못할 그러한 폭의 넓이의 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완성되고 나면 네. 이제 거기를 유비가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다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삼국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네. 삼실치료에 입각해서 네. 봐도 네. 새로운 그러니까 역사가 소설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한 1, 2년 후에 네. 가보면 어마무지하게 넓은 단계가 생겨져 있을 것이고 여기를 유비가 말 타고 뛰어넘은 곳이다라고 새롭게 또 홍보하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아니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넓었는지 그건 역사적으로 고증을 할 수는 없지만 네네. 단계에서 말을 타고 단계를 뛰어넘어서 갔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뛰어넘을 정도면 그렇게 넓은 강 정도는 아니었겠죠. 깊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쪽엔 개울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병력을 배치 안 했던 것인데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단계를 복원하고 있는데 얼마나 넓고 큰 단계를 만들지는 이제 중국인들의 생각에 달려 있겠죠. 아, 그러네요.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하네요, 진짜. 예, 예. 네, 삼국지 속 전쟁터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전쟁의 실체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이 있나요? 삼국지는 사실은 전쟁 이야기죠. 네. 전쟁 이야기이고 어떤 그 당시 난세의 군웅들이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매일 벌려야 하는 어떤 자기 본업이었고 네네. 거기서 이제 강한 자가 승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의 실체가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역사가 사실은 삼국 시대뿐만이 아니라 전체 역사를 볼 때 왕조 교체라든가 반란이라든가 다 전쟁의 역사인데 그래서 지금도 가다 보면 굳이 삼국지를 테마로 잡지 않더라도 주요 도시에 가면 성벽이라든가 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도 그 명나라 시대까지의 어떤 중건이 됐던 그런 성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가면 흔적을 볼 수 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곳을 가 보면 고대부터 네. 지금까지 어떻게 이 성을 축조했는가, 또 어떻게 이 관문을 계속해서 쌓아서 만들어서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이 그 관문이나 성이 오랜 시간 동안에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이제 건설을 했겠죠. 건설하거나 다시 재건하거나 했을 텐데 사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전쟁은 백성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죠. 아, 그렇죠. 전쟁은 백성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네.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게끔만 해주면 되는데 뭐 세금 다 냅니다. 세금 다 내고 편안하게 살게만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결국 군웅할거하는 소칭 영웅이라는 자들이죠. 그들이 천하통일하고 있는 자기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차지한 땅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 다시 이제 그런 군역을 시키고 노동을 착취한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도초에 그런 유적지들이 많은 걸 지나가면서 보면 과연 백성들이 바라는 전쟁이었는가, 백성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위정자들의 어떤 땅 나눠먹기 위한 전쟁이었는가.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다시 또 백성들이 그대로 받고 거기에 동원된 것도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만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것들을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요. 그와 함께 아울러 진정한 위정자라는 것은 전쟁이 아닌 정치, 외교 이런 걸 잘 통해서 백성들이 좀 편하게 해야 되는 것을 비단 삼국지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삼국지를 영화나 뭐 드라마로 보면서 그 전쟁할 때 수많은 군인들이 그렇죠.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장군들은 멋지게 그냥 싸우는 모습을.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업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진짜. 네. 책에서는 주요 전투지뿐만 아니라 삼국지 인물들이 살았던 공간도 다루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공간을 직접 보면서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나요? 그 시대를 불문하고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송공 같은 경우에는 그 천혜의 장강을 잘 활용한 것이 있고 또 유비 같은 경우는 그런 천혜의 어떤 자연지리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차지했던 것 같은데 인물들의 어떤 그 공간 활용을 보면 공통된 점은 어떤 현재적인 공간에서 보다 더 발전시켜서 미래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하긴 하지만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훌륭하게끔 그걸 응용했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조의 그 고향에 가면
박주라든가 창해보면 조조은병도라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네. 땅 속으로 이렇게 숨겨서 이동시키는 아, 겉으로는 조조 군사들이 이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다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땅굴을 만든 것이죠. 네. 그러니까 땅굴을 만들어서 병력을 이동시키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병력이 끊임없이 충원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던 병력이 그새 없어져서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키고 있는데 그 병력이 깜짝같이 사라져서 저쪽에서 다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러한 네. 공간 활용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네, 그러네요. 제갈량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소설에서 보면 이제 공성기가 나오는데 네. 병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 뭐 2,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15만의 사마의 대군을 물릴 수가 없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성문을 활짝 열고 비움으로써 거꾸로 사마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네. 이 주어진 공간 활용을 얼마만큼 뛰어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힘만 들이고 저걸 물리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적어도 당대의 영웅이라든가 이 뛰어난 장수들은 주어진 환경과 그쪽의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갖고 있었다. 우리가 뭐 다른 말로 해서 인기응변에 뛰어나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인기응변이라고 하는 것도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미리 갖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공간을 보더라도 이것은 향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 바탕을 갖고 있어야 부지부식간에 벌어지는 일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웅들이 그런 공간 활용 능력도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미래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 공간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 네. 또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사전에 그쪽에서 보다 더 일을 처리한다고나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를 이루는 그 대세점을 놓고서 공간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있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방향,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놓고 응용했다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공간 활용에 있어서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제갈량이 머물렀던 장소들도 많이 가보셨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서 영화에서 너무 멋지게 나오고 또 소설 속에서도 아주 멋지게 그려지는데 그 실제 모습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제갈량도 관우 못지않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갈량은 뭐 만고불변의 충신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갈량 로드라고 제가 이제 일명 또 이제 붙여서 이제 별도로 한번 네네. 논의를 하고 이제 같이 답사도 하는데 네. 제갈량 로드의 마지막이 아무래도 제갈량이 죽은 곳이죠. 제갈량이 죽은 데는 이제 저기 한중에 오장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오장원이 폭이 5장밖에 안 되는 네. 그러한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좁은 폭을 가지고 있는 고원지대인데 그렇다면 그 밑에는 바로 계곡이겠죠. 계곡인데 그게 바로 제갈량이 화공으로 사마이 삼부작을 죽이려고 했던 호로곡입니다. 호로곡. 호리병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오장원과 호로곡이 같이 붙어 있는데 전장에 가면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거기에서 제갈량이 계략을 써서 사마이와 그 두 아들을 끌어들여서 네. 이제 불을 태워서 죽이려고 하죠. 네. 저 불을 지르는 공격을 하니까 사마이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는데 네. 하늘에서 참 인명은 제천이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죠. 네. 비가 와서 불을 끄니까 제갈량이 탄식을 하는데 네. 제갈량이 그때 그 촉을 유비 사후 유선을 모시면서 촉을 이끌어가야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때 충격이 너무 컸을 거라고 봅니다. 사마이 삼부자를 해결했으면 그때 호로곡에서 처단을 했으면 제갈량이 좀 더 편안하게 촉을 다스리고 제압을 했을 텐데 위나를 제압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중압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 또 제갈량 스타일이 완벽주의자입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돼서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일을
끝까지 밤을 새워서 하다 보니까 워크홀릭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전혀 요즘 닮고 싶은 인재는 아니죠. 워크홀릭에 자기 몸 다 해치는 그러한 책임감 투철한데 위에서 직장 상사가 볼 때는 좋아하는 유형이지만 본인한테는 해가 되는데 그러한 성격 스타일의 제갈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마이 삼부자를 죽이지 못한 상실감과 충격이 이런 워크홀릭의 완벽주의자한테 심신미약으로 또 다가와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니까 병을 더 급히 얻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오장원에서 죽게 됩니다. 제갈량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 뭐 여러 제갈량의 유적 관련 유적이 있지만 제가 오장원에 갔을 때는 그러저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가을에 이제 갔었는데 제갈량이 가을에 죽었습니다. 늦가을에. 그래서 우리가 추풍 오장원이라고 하는데 가을에 그 겨울을 앞두고 이 가을 바람이 한번 싹 스치면 얼마나 서늘하면서 추운 기운이 맴도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운을 제갈량이 그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자기 살 속을 뚫고 들어오면서 느꼈을 때 본인의 생각, 그다음에 촉한을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못하고 얻은 병, 또 제갈량 입장에서 들어볼 때 제갈량 사후에 촉한을 받쳐줄 인재풀의 어떤 미비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죽기 전에 제갈량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오장원에서 제가 느끼는 그러한 감흥이 제갈량의 유적지에서는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신으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제갈량이 그런 스스로 택한 고난의 삶 속에서 죽음을 앞둔 회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거는 그 현장에서 진짜 보면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흥이고 소설에서 제갈량이 한 줄 그거 가지고는 느낄 수 없는 감흥이죠. 영화로도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궁금한 게 사마이는 진짜 하늘이 선택하신 걸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때 비가 내렸다는 거는 천우신절하고 봐야죠. 하늘이 너는 아직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하고 또 제갈량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다 그런 것들이 교체하지 않았을까. 또 삼국지 속에 또 여성 인물들도 꽤 나오는데요. 그런 흔적도 찾아볼 수가 있나요? 많죠. 그 세상의 반은 여성인데 어떻게 여성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국지가 전부 전쟁 남성 위주의 소설이다 보니까 이 여성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초선이나 뭐 이교 어쩌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저 제갈량의 부인 황호령 또는 유비가 송건의 여동생인 손상향을 얻었다. 딸 같은 부인을 얻었다. 손부인 그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뭐 헌제의 부인이나 황후라든가 뭐 이런 여러 또 많은 황후들이 있는데 다 이제 뒷전에 있죠. 사실은 이게 뭐 남성 중심의 전쟁 이야기고 고대의 어떤 유교적인 사상에서 남성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여성이 반 이상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소설에 나타났지는 않았지만 여성들의 입김이 훨씬 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특강에서도 여인 삼국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인 삼국지라는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는데 우리가 왜 조선 왕조실록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때 궁중 비화를 다룰 때 대부분의 주인공이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국지도 그런 쪽으로 보면 반드시 여인 이야기가 많이 있게 될 거고요. 그 역사 정사 삼국지를 보면 거기에 아무리 남성 위주로 역사를 쓴다 하더라도 여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귀족들 중심으로 황후라든가 비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속에서 또 백성들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풀어낸다면 재밌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상을
네. 남성이 차지하지만 네. 그 남성은 여성이 차지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반드시 여인들의 삼국지도 충분한 소재거리가 됩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인 삼국지. 현장에 가면 또 여인들의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좋아하는 삼국지 인물들 전부 남성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복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아. 관광화 상품을 시켜서 그렇지 네. 이 여인들의 유적지가 오히려 더 역사적인 유적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거를 현대적으로 복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F.R. 데이비드의 월스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와 또 실제 역사에서 보이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아무래도 네. 조조를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가 조조. 하도 조조 악인, 조조 악당 네네. 때문에 너무 많이 조조가 폄하되어 있는데 네네. 조조를 제일 먼저 들 수 있겠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르게 본다면 네. 소설은 유비가 정통, 네. 역사는 조조가 정통. 그런데 조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180도의 영웅에서 악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네. 어떤 정치적인 사상도 있지만 네. 유교적인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입니다. 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이기 때문에 털끝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상투도 못 자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조조는 어떤 자식인가요? 황간의 자손입니다. 그럼 황간은 이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천하의 유교적인 사상에서 볼 때는 인간이 아닌 것이죠. 네. 근데 그런 자식이 조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조 할아버지가 양자를 들여서 조조의 아버지가 조조를 낳은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황간의 자손인데 황간의 자손이 천하를 통일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거를 네. 유교적인 사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를 다른 말로 명교라고 하는데 네. 명교를 훼손한 놈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충효를 내세우고 인의를 내세우고 대의명분을 내세운 유비가 네.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때 성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왕실을 부흥시킨다. 네네. 그리고 황간의 아들인 조조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리학적, 유교적 바탕이 근거가 돼서 결과적으로 조조는 자기가 이룬 업적과 치세를 네. 180도로 후대에서 이제 바꿔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 소설 삼국지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조가 너무 악인이 된 내용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소설에서는 그러한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네. 여백사 일가를 몽땅 죽인 것. 네. 그다음에 군량미가 모자랐을 때 네 목이 필요하니까 네가 거짓말한 거라.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꿈꾼 것처럼 뭐 조조가 죽였다. 또는 뭐 조조가 가짜 무덤을 72개나 만들었다. 네. 이런 진짜 악한 짓을 다 만들어 가지고 조조가 악당이라고 하는 것을 소설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조조가 네. 뛰어난 영웅이어서 네. 우리가 조조를 평할 때 소설에서는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다라고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소설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네. 역사는 그 반대입니다. 역사에서는 조조를 어떻게 평하냐면 조조 당신은 치세에는 간적이다. 대신 난세에는 영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치세 태평성대에는 간산적이고 네. 난세 어지러운 시대에는 당신은 영웅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네. 이걸 거꾸로 조조 당신은 치세에는 능신이요 충신이요 난세에는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다라고 소설에서는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과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삼국지 여행을 하면서 현대 중국에서
또 삼국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마다 다르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르죠. 아, 제가 처음 그 네. 삼국지 여행할 때 90년대, 2000년대 네. 초반만 하더라도 조조 유적지는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조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조조가 예전에 살았던 집터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동네에 무슨 조조가 살았냐? 아예 조조 얘기를 못 꺼냈습니다. 조조 이퀄 악인, 네. 조조 이퀄 간신, 조조 이퀄 천하의 못된 놈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박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조조에 관련된 유적지가 이 근처에 있는데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고 기분 나쁜 것이었죠. 아,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걸 묻고 다니는 너는 좀 이상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공안한테 신고를 하고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네. 조조를 얘기한다. 아. 이 정도였습니다. 네. 이 정도였는데 네. 불과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조조가 다시 새롭게 부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조조의 어떤 통치라든가 조조의 어떤 실리 네. 또 조조의 능력 위주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부상하면서 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조와 관련된 유적들이 막 복원이 됩니다. 아, 그리고 대놓고 네. 여기가 조조의 고향이야. 네. 여기가 옛날에 여기서 조조가 옛날에 뭐 통치를 했어. 조조의 어떤 흉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놉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네. 중국이 실용주의를 하고 개혁 정치를 피면서 G2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조의 리더십이 필요한 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현실적인 판단에서 이 조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비의 시대가 지고 조조가 필요하니까 조조가 다시 부상하는 그런 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조조와 관련된 유적지에 가면 조조의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 있게끔 복원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새롭게 근 한 20년 사이의 변화상이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느낄 수 있었던 그렇죠. 것들이네요. 예. 또 삼국지 속 이제 도시들이 현대까지도 삼국지를 활용해서 도시 브랜드화하는 것 이런 것도 또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조금 이제 중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네. 또 사람들이 이제 조금 문화에 관심을 갖고 또 관광 사업이 활기를 띠다 보니까 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글이 너나 한 것 없이 다 삼국지를 관광 테마 상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가 네. 삼국지 테마 관광을 안 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제일 그런가요? 많이 공통적으로 하는 인물이 당연히 관우고요. 네. 관우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오죽하면은 관우가 전혀 상관없는 도시에서도 관우 공연을 합니다. 그게 네. 장강 유람선을 타면 네. 충현이라는 충성 충자를 쓴 충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만 관우 일대기를 장애모 감독이 만든 관우 일대기 공연을 합니다. 근데 다른 도시에서는 못하고 네. 충현에서만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충현은 관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시예요. 관우가 지나가지도 않고 관우가 거기 살지도 않고 네. 관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충성 충자가 들어가는 마을이기 때문에 관우 공연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삼국지 관광 상품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시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네. 관우 공연을 할 정도면 다른 도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하네요. 뭐 형주 네. 관우가 지킨 형주는 아예 관우를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관광 상품을 하고 있고요. 적벽은 적벽대전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삼국지의 모든 테마를 다 포함시켜서 네. 관광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성도는 삽전선 성도는 제갈량의 무사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비의 능이 같이 있습니다만 네. 제갈량과 유비 그 촉한 정통론의 대표적인 주자를 하고 관광 상품을 하고 있고 또 조조도 부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허창이 조조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네. 허창이 이제 조조의 상품으로 되어 있고 또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무찌르고
차지한 업성, 네. 그 지금의 임장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 동작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도 이제 조조의 유적지로 다시 탈바꿈해서 이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나라도 또 못지않게 하고 있는데 남경이 송곤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남경이 이제 또 오나라 송곤의 이제 관광, 삼국지 관광으로 활기를 띠고 있고 또 이제 그 옆에 남경 옆에 네. 진강이 있는데 진강은 그야말로 유비하고 송곤이 적벽대전을 앞두고 동맹을 맺은 곳이라 또 그와 관련된 유적들이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전체가 관광 상품으로 삼국지를 할 수 있는 곳이면 다 너나 없이 삼국지를 테마 관광으로 하고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다 그곳을 방문하는 그 정도의 어떤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삼국지를 모르면 거의 관광을 못할 정도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삼국지를 알고 네. 전장에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네. 그들 자체도 다시 생각을 하고 바라봅니다. 그 정도로 삼국지에 대해서 아시는군요. 이렇게. 그 삼국지를 많이 아는 것이 네. 중국인하고 대화도 훨씬 유리합니다. 중국인들도 굉장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삼국지를 대하는 태도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뭐 그런 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주 많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예전에 하고 요즘하고 이제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네. 예전에는 왜 우리 동네 와서 조조를 말하고 관련 없는 조조를 자꾸 들쑤시느냐 네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색안경 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최근 한 10년 정도는 이제 조금 이제 삼국지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 갖는다는 건 뭐냐면 유적에 대한 관심이죠. 소설 삼국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소설에만 있는 내용이고 역사적인 내용은 아니었어? 이거라든가 네.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유적이 있었어?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네. 제가 가서 이제 그런 유적들을 찾으니까 이제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오히려 반가워합니다. 멀리 한국에서 오신 분이 네. 우리 동네에 이런 유적이 있다는 걸 알고 오셨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렇다면 이제 네. 우리가 우리 동네에 몰랐던 삼국지 유적이 있다고 하니 네. 이걸 조금 더 잘 복원하거나 보기 좋게 해서 우리 동네 우리 고장에도 삼국지 상품이 있다. 이런 것들을 네. 자기네들이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굉장히 호의적이고 오히려 네. 고마워하고 네. 조금 더 삼국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걸로 변모가 돼서 제가 보기에도 불과 이 20년 전과 10년 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 상 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그 삼국지 인물들이 남긴 이제 유적이나 비석 뭐 이런 것도 많을 텐데요.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네. 많은 삼국지 유적지를 가다 보면 네. 제가 이제 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데리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기 싫어하죠. 네. 가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가서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따라 나섰는데 네. 학교에서 이제 중국 갔다 왔느냐 이제 네.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럼 나도 중국 많이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는 북경 베이징도 갔다 오고 상하이도 갔다 왔는데 너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이 전혀 모르는 곳을 얘기하니까 네. 너는 중국 갔다 온 거 맞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핀잔을 받았다. 그래서 네. 그렇구나. 그럼 중국을 아무리 많이 가도 북경하고 상해를 안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추가로 데려오고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만 아들이 그때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그럼 넌 다른 도시에 가서 뭘 했냐? 네. 하니까 나는 비석하고 네. 무덤만 봤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 정도로 삼국지 유적지를 가다 보면 네. 비석하고 무덤이 많은 것이죠. 네. 주로 이제 그런 쪽만 보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비석 중에서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비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헌제가 조비한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선양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허창의 수선대라고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터가 좀 있는데 많이 황폐가 돼 있죠. 이제 그 수선대에서 헌제가
이제 조비한테 이제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데 그때 네. 보통 이제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이 우리가 뭐 요순 시대에 선양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태평성대로 알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에서 그렇게 스스로 왕위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기 목숨이 위태롭거나 이거를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집안,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이 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물려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가 순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나서 그 뒤로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조비입니다. 그러니까 조비가 헌제한테 물려받았는데 네. 그때 물려받은 걸 그냥 낼름 받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3번 사양을 합니다. 네. 황제가 당신이 뛰어나고 내가 저기 하니까 당신한테 황제를 물려주겠다. 사양을 합니다. 네. 사양을 하니까 사양하잖아. 안 받겠다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러죠. 네. 그걸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안 받겠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소리냐? 네. 사양을 해야지. 사양의 미덕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까 황제는 계속해서 내려보내라. 그래서 3번을 내려보냅니다. 3번째 가서 이제 조비가 받는 것이죠. 네. 그 3번 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처음 준다고 낼름 받으면 역사가 뭐라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양합니다, 사양합니다. 근데 정 그러시면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3번 사양했다 받았다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비석이 있는데 그게 네. 황제를 받아라고 하는 권했다는 권진표가 있고 3번 사양하고 받았다는 수선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네. 비석에다 새겼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제 삼절비라고 하는데 네. 글을 쓴 명문가가 글을 썼고 그때 어사대부 왕랑이라는 명문장가가 명문장으로 쓴 겁니다. 네. 권진표하고 수선표를 썼는데 네. 그거를 최고의 서예가가 쓴 겁니다. 또. 네. 그 표문을 당대 최고의 서예가가 쓰고 네. 또 최고의 서예가가 그 비석에다가 글을 새겼습니다. 돌에다가 정원을 쪼아서 그 글씨체를 그대로 새겼죠. 그래가지고 네.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쓰고 당대 최고의 서예가가 글씨로 쓰고 당대 최고의 서예가 그걸 또 비석에다 파고 네. 그래서 그걸 일명 삼절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무지한 참모들과 학자들이 참석해서 그거를 남겨놓은 비석인데 네. 그걸 후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우스꽝스럽죠. 이거 완전히 자기들이 뭐 찍고 까불른다고 하나요? 네. 작전 참모 짜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형식적인 과정을 저렇게 장황하게 멋들어지게 남겨놨다. 네. 그래서 후대에 이제 학자나 문인들이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네. 하나같이 비판하는 시죠. 그렇게 잘난 척을 했구나 하는 네. 그런 시를 남겨놨는데 어쨌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삼국지 여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거기를 가서 꼭 볼 것을 제가 권합니다. 아, 그걸 보면서 그 당시 네. 상황을 한번 회상하면 네. 그리고 회상하고서 후대 역사가가 돼가지고 한번 평가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네요. 예. 네. 또 이제 삼국지 기행을 하시면서 삼국지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료나 문헌이 있나요? 많습니다. 뭐 제가 네. 혼자 삼국지를 그렇게 이제 뭐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언제든 필요한 거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소설적인 것보다는 역사적인 쪽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소설과 역사가 어떤 차이가 있고 네네. 또 어떻게 왜곡됐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이제 밝히는 것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일단은 정통 역사서 진수가 쓴 삼국지와 네. 그다음에 송나라 때 이제 사마강이 쓴 자치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삼국지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인물들을 보고 세 나라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참고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소설은 뭐 나관중이나 모종강본을 보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삼국지 소설본, 네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어떻게 소설이 탄생됐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삼국지 평화라든가 전상 삼국지 평화라든가 또는 뭐
그 소설은 아니지만 연극이라든가 네. 뭐 이런 시라든가 이런 네. 걸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국지를 여행하면서 이제 발견한 우리가 삼국지를 이제 바라보는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삼국지 기행 책을 내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중점을 둔 게 이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삼국지 그러면 대부분이 소설 삼국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소설 삼국지가 전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하면 그럼 소설인데 그 뭐 어떠냐? 네. 그냥 소설을 읽으면 되지. 꼭 소설에서 뭐 역사는 이렇고 소설은 잘못했다라고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네. 물론 한편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구분하거나 알지 못하면 네. 중국이 말하는 삼국지에 그대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중국인과 중국을 대할 때 네. 저들이 삼국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은 지금 소설적인 부분이다. 네. 그 부분을 역사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고 대응을 해야 중국과 중국인도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뭐 바꾸거나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네. 그걸 모르고 그냥 전부 다 소설 삼국지가 역사하고 그래서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중국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삼국지 기행에서 중시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도 네네. 소설로 읽는 것은 좋은데 네. 어떠한 부분이 소설이 아니고 어떠한 부분이 역사에서 바뀌어서 왜곡이 됐고 어떠한 부분은 구분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서 소설을 대해야만 네. 소설 삼국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소설과 역사의 차이가 뭔지를 이야기할 때 중국인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앞선다는 것, 네네.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에 네. 절대로 함부로 못한다는 것이죠. 네. 이건 제가 여행하면서도 몸소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한국인이 오면 절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비단 삼국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중국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라면 네네. 그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서 대응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뭐 소설 얘기가 역사인데 네. 그럼 그런가 하고 있으면 오히려 자칫 우리가 더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제대로 대응하려면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알고 확신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역사와 또 문학 이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가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예,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네. 중국을 여행하면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네.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도 있고 네. 아니면 뭔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뭔가 좀 잘 해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네. 더 넓게는 뭐 외교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럴 수 있을 건데 모든 것이 삼국지로 다 풀어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네.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삼국지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삼국지를 단지 소설 삼국지 내용만 알고 있으면 네네. 중국인들하고 대화를 그렇게 깊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보다 더 많은 삼국지 내용을 알고서 네.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하고 소설에 있는 네.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고 네.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네. 중국에서 다시 봅니다. 이분이 삼국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네? 그러면 일단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나보다 삼국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분하고 대화한다는 것에서 일단 호의적이고 친근감을 있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대화든 풀어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윤활제 역할도 할 수 있고 네. 처음에 대화가 안 되는 걸 풀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중국 관련 모든 인간관계, 대인관계, 국가 간의 관계도 네. 삼국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삼국지 기행 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와 되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두 번에 걸쳐서 이 삼국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못 나눈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네, 너무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국지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의 욕망과 전략, 그리고 생존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오늘 허호범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삼국지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의 삼국지를 다시 읽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통해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선택과 또 그들이 남긴 흔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삼국지 기행을 떠나보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뮤지컬 안중근에서 나왔던 영웅을 정성화가 부릅니다.